피부관리실 가보면 피부가 나쁜 분이 오는 게 아니라 피부 좋은 분들이 오고요. 비만 클리닉 가면요, 뚱뚱하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오고요. 정신과도 그래요. 진짜 문제가 있는 분은 안 와요.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가족들한테 붙잡혀서 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불안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면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대처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주한 거죠. 불안하면 사람이 분주해져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셨는데도 그냥 앉아 상담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책상을 닦으세요. 책상을 왜 닦습니까? 오셔가지고 책상 닦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십중팔구 불안하시거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 인생에서 고비 혹은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좀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값진 노력도 있지만요, 헛된 노력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력도 안 하고 뭔가 좋은 성과를 바라면 도둑심보잖아요. 내가 뭔가 갖추지도 않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어떤 덕을 보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런 것도 도둑심보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심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그 결과가 다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둑심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노력이라는 것은 헛된 노력이 많아요. 내가 잘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잘하려고 할 때 이 노력 자체가 굉장히 저항이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름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쏟아붓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게을러져요. 우리 사회가 뭔가 그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뭔가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으른 것 같고 뒤처질까 봐 불안하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 불안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를 스스로가 직면하기 힘드시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불안들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하시죠.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부지런하시잖아요. 정말 부지런하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수가 있죠. 사실 그런 게 지금 많죠.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그게 내 생각인 건지, 아니면 나한테 비판적인 성찰을 통하지 않고 주입된 건지, 이게 정말 내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정립된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사실 가치적인 독립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 자율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아내랑 그 한 가지로 다툰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로 다퉜냐면, 아이가 열이 한 40도까지 났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래서 아내는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집에서 푹 쉬어야 된다. 저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지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저를 이해를 못하고 저는 이제 아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만 내다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 아내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내 생각인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겠어요? 저희 아버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회사는 가야 되고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저희 아버지 생각이 어릴 때부터 그냥 말 그대로 주입되고 내면화 돼버려서 그게 마치 제 생각인 양 생각하고 살아온 거죠. 내 생각마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성이 갖추려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독립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삶과 나한테 중요했던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삶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 나에게 기대했던 삶과 내가 바라는 삶의 어떤 구분이 안 돼 있고 그걸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가치적인 독립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신적인 독립이라고 한다면 정서적인 독립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독립, 내가 판단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독립해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는 내가 가치적인 독립이 돼서 부모가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하고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한테는 중요하지만 부모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한테는 중요하지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사람한테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그 과정은 때로는 투쟁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적인 독립이 있는데 이건 좀 약간은 좀 뭐 복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했던 그런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떤 갈등이나 감정들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풀이하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갈등적인 독립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좀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가치적인 독립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자율성들을 획득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굉장히 허탈감이나 우울감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걸 이제 성공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막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업 준비도 안 하게 되고 학생들 과제, 학생들 뭐 리포트도 처리를 안 하고 성적 처리도 안 하게 되고 점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될 게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 원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분이 실제 원하는 게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던 부모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분리가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지만 뭔가 그게 허탈하거나 우울한 마음을 나한테 안겨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율성을 획득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대해서도 비판이나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 알게 모르게 주입되어 있고 그게 알게 모르게 나한테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판적인 성찰을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내 것이 되면 그건 진짜 자신의 가치가 되지만 만약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방향성의 제일 원칙은 저항이 가장 적은 곳으로 우리가 삶을 흘러가도록 해야죠. 저항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디냐? 그건 내가 가장 잘하는 곳을 잘 찾아야죠. 그래서 강점을 잘 찾는 거죠. 강점. 내가 뭘 잘하는가. 강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많이 이렇게 찾으세요. 그렇죠? 단점은 많이 찾으시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을 찾으라고 하면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들여도 쓸 줄을 몰라요. 계속 서로 옆에 쳐다보시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하나는 자꾸 강점을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걸 찾는 것을 외부 비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강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담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자분인데 예쁜 엽서나 그림 같은 걸 잘 그려서 친구들한테 그런 걸 선물해줘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누가 전학을 왔는데 자기보다 더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외부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내부 비교를 통해서 강점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잘하는 걸 찾아내고 거기에 힘을 역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혹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취약한 부분을 잘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개인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뭔가 자꾸 약점들을 개선시키려고
그걸 강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일수록 굉장히 헛된 노력이기가 쉽겠죠. 그래서 강점을 잘 찾으려면 내부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계속 묻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삶의 진실 중에 하나는 삶은 계속 물으면 무엇을 준다? 답을 줘요. 근데 단 처음부터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죠. 계속 물어야 돼요. 점점 내가 물으면 물을수록, 구체적으로 물으면 물을수록 삶은 구체적인 답을 줘요. 혹은 뇌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으면 혹은 계속 물으면 삶과 혹은 뇌는 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점을 혹시 잘 모르신다면 그것은 계속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이들 키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강점 노트 혹은 칭찬 노트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기록들을 해주는 거죠. 아이가 무엇을 잘했는지.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일상 속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계속 묻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강점을 찾아가는 게 삶의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거고요. 강점을 잘 찾으면 그걸 이제 내 일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에 접목시키기 어려우면 취미로 해 나가다가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그게 또 하나의 일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큰 결심이 선다면 지금 하는 일을 정리하고 그 강점들을 오히려 일로서 삼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보조석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뒷좌석에 앉아 계세요? 보조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계실수록요 계속 흔들리고요. 계속 멀미해요. 그리고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포장도로가 쉽게 안 나타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사회가 불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40, 50이 넘어서도 여기 연세가 드신 분도 오셨지만 비포장이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걸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